산미 증식 계획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좀 한번 볼게요.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배경이 중요한 배경.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배경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대적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1914년부터 1917년, 그러니까 18년까지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까요? 이 연도를 쓰지 말고 일본이 1차 대전 참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물자를 판매하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기처럼 돈을 벌어요. 특히 군수공장들, 군수공업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일본 내에서 이제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그 기업들은 투자를 내서 공장을 계속 짓겠죠. 자 보세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은 경제 호황을 맞게 됩니다. 이 전쟁 물자 판매를 통해서 경제 호황을 맞죠. 특히 군수공업들, 이런 군수공업들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군수공업 성장이 눈부시게 일어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자, 이 투자가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업화, 도시화, 이런 게 일본 내에서 일어나게 돼요.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농촌 인구는 줄어들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니까. 공장을 지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거죠. 이촌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러니까 결국 농업 인구가 줄어드니까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산미증식. 그럼 일본 내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일본 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겠죠. 특히 주식인 쌀값이 올라가면 일본 경제가 흔들려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늘어난 쌀의 생산량을 어디로 나르는, 일본으로 날라서 일본의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일본 내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산미 증식, 쌀 생산을 증식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쌀 생산을 증식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과정을 좀 볼게요. 실시 과정을. 산미 증식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뭐 토지 개량, 뭐 비료 사용, 화학 비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수리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미 증식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수리시설이라는 건 이제 저수지나 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수지나 보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조합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수리조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제 수리조합, 뭐 무슨 수리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저수지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죠. 농민들이 대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리조합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그 조합비 때문에 다 죽어요. 강제로 막 징수하니까. 수리 조합이 설치되었다. 과도한 이 수리조합 비용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히 영세 농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땅도 얼마 안 되는데 조합비는 뭐 비슷해. 땅 많이 가진 지주들과. 그럼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힘든 거죠. 또 더 웃긴 건 지주들이 소장농한테 수리조합비를 전가시켰대요. 소장농 보고 내라는 거죠. 어려워진다. 이 수리조합은 산미 증식 계획의 문제를 풀 때 키워드로 작용돼요. 수리조합.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밑에다 여기 밑에다 쓰셔야 돼요. 그래프라고 쓰시고 요거를 좀 알아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자세히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 전 이렇게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전.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이 뭔지 좀 보시고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잡아 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전에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이만큼이었어요. 생산량이. 이게 쌀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 이만큼이었다. 근데 이때 일본 애들이 가져간 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일본이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합방이 이전부터 그랬어요. 계속 가져갔어요. 일본이 쌀을. 요만큼을 가져갔어요. 이건 일본으로 이제 빠져나간 쌀의 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출량이라고 합시다. 무슨 양? 이건 이제 일본으로 빠져나간 양이에요. 그럼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900만 석 이상의 증산 목표량을 세웠어요. 900만 석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거의 2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증산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웃긴 애들인지. 증산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을 잘 그을게요. 점선을 그어보세요. 그럼 이게 증산이 되면 이 증산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쌀이 늘어난 양. 이만큼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네가. 그러면 조선도 그 전보다 이만큼의 쌀이 여유가 생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했을 때 이만큼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늘려서 늘어난 만큼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 나라도 어때? 이만큼의 쌀이 여유가 생기니까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쌀 증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계획이야, 계획.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보세요. 쌀이 증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증산이. 점선을 잘 그려보면 증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도 증산이 됐어요. 이렇게.
이만큼, 무려 이만큼이 증산이 됐네요.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하면 이만큼을 일본이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증산됐을 때 가져가기로 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증산됐을 때 계획했던 양, 그거를 증산이 안 됐는데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세요? 그럼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만큼을 반출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쉽게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일본의 산미 증식 계획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일본이 세워놓은 증산 목표량이 있어요. 자, 이만큼이 증산 목표죠. 증산 목표량이 있고, 이 증산이 됐을 때, 이만큼 증산이 됐을 때 가져가기로 한 수탈 목표량이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해. 그죠? 증산이 안 되잖아 이만큼. 근데 뭐는 달성을 해? 수탈 목표량은 달성을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건지 개념을 탁 잡으면 되는 거야. 증산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으나 수탈 목표량은 달성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그럼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요거밖에 안 남는 건데, 그러면 조선에서는 쌀 부족 사태가 일어났겠네. 그럼 조선의 쌀값은 어떻게 돼? 폭등을 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조선의 쌀값은 올라갈 것이고 폭등을 하겠죠. 이러면 일반 농민들은 쌀을 못 사네? 그쵸? 그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도표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료 분석형 문제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든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그래서 조선의 농민들은 기아선상에 놓이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거죠. 기아선상에. 기아다, 기아.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일본 기자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뭐죠? 그 기사를 쓴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고령토를 먹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흙을 먹는, 흙을. 이거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기어다니면서 흙을 파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 얘네들이 배고팠구나의 정도가 아니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를 극복해 보겠다고 세운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는 거야. 근데 이 잡곡도 아주 좀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힘든 무슨 뭐 소, 돼지 비료 같은 거 주는 그런 잡곡들 수입하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이제 또 값싸게 공급하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정말 품질 좋은 쌀을 재배해서 누구한테 다 뺏기고, 일본 놈들한테 다 뺏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고, 일본 애들은 이거 이제 맞겠다고 만주에서 잡곡들, 소, 돼지 먹이는 비료들 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주고 이런 거야. 만주에서 많은 잡곡 수입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게 결과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 이 결과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농민들은 또 해외 이주가 증가하죠. 농민의 해외 이주.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하고 산미증식 계획하고 공통점은
해외 이주가 증가되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도 그렇고 산매증식계획도 그렇고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주 전호제를 확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주에게 땅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영세 농민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토지 점유 상태로 보면 몇 명의 사람이 토지를 다 갖게 되는 이게 지주 전호제거든.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수리 조합비 이런 게 부담돼서 조합비를 못 내니까 결국 땅이 다 뺏겨져요. 아무튼 하여튼 농민들의 삶이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조사 사업하고 산매증식계획에서 뭘 묻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이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 전체적인 터널을 놓고 보니까 일제라는 터널을 놓고 봤을 때 여기 터널로 들어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삶이.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나았다는 거죠. 농민들이. 오히려 일제시대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조사학과 산매증식계획은.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만 정확히 이해하면 다 맞춰요. 산매증식계획은.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용 자체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항상 문제의 유형은 어때요? 토지조사학과 산매증식계획 구분하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토지조사학과 산매증식계획을 구분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토지조사사학과 산매증식계획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물려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야 산매증식계획 그냥 이렇게 헷갈릴 뿐이야.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밑에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산매증식계획의 결과라고 쓰시고요. 지금 저기다 미처 써놓지 않은 것들을 몇 개 좀 써놓을게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농업 구조의 단작화가 일어나요. 농업 구조의 단작화가 뭘까요? 그렇죠. 온리 쌀만을 강조하니까 조선 후기 때 어렵쌀이 만들어놨던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거 있죠. 뭐 담배, 인삼, 생강, 마늘 이런 거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오직 뭐만을 강요하니까. 쌀의 생산량만을 강요하니까 농민들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지. 자꾸 조사를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 영농의 다각화가 완전히 저해돼요. 실질적으로 영농이 다각화돼야 농민들이 돈을 벌거든. 이게 근대 자본주의적 농업이고 자본주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농업 구조의 단작화가 일어나는. 이건 다른 말로 해보면 쌀 중심의 농업?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영농의 다각화가 저해됐다. 이렇게. 영농의 다각화. 그러니까 상품작물 재배. 이런 걸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하면 또 들어가면 조선 후기 때보다 농업 상황이 더? 그래. 그게 중요하다. 계속. 조선 후기보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상황이. 영농의 다각화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영세 농민들 같은 경우 수리 조합비 부담 때문에 완전히 몰락해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고요. 산매증식계획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34년까지 진행된다는 거예요. 몇 년까지? 산매증식계획이 언제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면 북양정책이 시작되면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는 것은 뭐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 남면 북양 정책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면 북양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이 뭐를 중단시킨 거야?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시킨 거죠. 왜 남면 북양 정책의 연도를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내느냐? 이게 중요해. 이상하게 남면 북양 정책 연도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남면 북양 정책 시작.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중단됐던 것이 40년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재개가 되는데 이 재개는 뭐 때문에 재개되는 거냐? 군량미 공출 때문에 그래. 군량미. 무슨 미? 군량미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읽다 보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출을 하고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돼. 이러면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아니야. 그쵸? 공출을 하고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됐던 산미 증식 계획이 재개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40년이에요. 그쵸? 시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 침탈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제히 산업 침탈을 좀 볼 거예요. 일제히 무슨 침탈? 자, 여기 볼게요. 산업 침탈 부분입니다. 일제히 산업 침탈 부분에서 191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령을 이해하는 겁니다. 뭐를 이해해요? 여기다 쓸게요. 회사령 제정. 이게 1910년인데요. 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뒤에 령이 붙는 거 있죠? 이제 앞으로 뭐 무슨 령 일제시대 때 계속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령이 붙는 거 앞에 있는 것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령 이러면 뭐 탄압하는 거야? 임업령 이러면. 회사령 그러면. 그렇지. 회사를 탄압하는 거야. 회사를 탄압한다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야. 이 허가제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가제는 신고를 하면 총독부에서 뭐를 해줘야 돼? 허가를 내줘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네요. 회사령을 허가제로 해버리면 조선인들이 만약에 공장이나 이런 거, 공장도 회사니까 공장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좀 하면 총독부는 허가를 안 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똑같은 사업을 오히려 소스를 누구한테 줘서 일본인들한테 줘서 일본인들 보고 공장을 차리게 하면 되죠.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령은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돈 못 벌게 했다 이거예요. 뭐 말은 뭐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민족 자본 한번 써볼게요.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써볼게요. 삼림령이 1911년이에요. 그럼 삼림령은 뭘까요? 그렇죠. 아니, 목재. 벌목해서 나무들을 경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산림령도 허가제야. 그럼 이거 허가를 누구한테만 내주겠어? 일본인들에게만 넣어주는 거야. 일본인 애들만. 일본인에게만 내주는 거죠. 계속 보세요. 어업령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그 물고기 잡는 건데. 우리 지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뱅크어장 이런 거 있죠. 뭐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한랄류가 교차해서. 이거 뱅크어장들. 이런 데는 누구에게만 조어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는 뱅크어장에 대한 조어권을 주지 않는 거죠. 광업령. 뭐 임야 조사령. 저거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토지 조사령은 토지 뺏는 거죠? 임야 조사령은 뭐 뺏는 거 있어? 임야 뺏는 거야, 산. 이게 기본적으로 다 산업침탈입니다. 산업침탈.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제 묶어보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 건 다 차단시켜놨다. 성장을 억제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다 일본 애들이 했다. 뭐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전매제 실시해요. 1910년부터. 뭐 실시해? 전매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품목을 국가에서 다 파는 거죠. 땅이 아니 어떤 품목을 국가에서만 다 파는 거예요. 전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만 파는 겁니다. 이런 걸 전매했다. 자, 그 다음에 20년대로 넘어가 봅니다. 자, 20년대는 회사령이 폐지돼요. 뭐가 폐지돼요?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이게 20년인데요. 이게 신고제로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험생분들이 이제 볼 때는 폐지한 것은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회사 만들려고 했구나. 그건 아니야. 이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요 부분을. 일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나거든요. 그럼 일본 기업이 투자를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를 해도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해도 끝이 없어. 그럼 일본 기업의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거야. 한국으로. 왜냐면 이게 일단 한국에다 공장을 세우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한 거야. 한국 기업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이 군수공업들, 대자본들의 침투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일본 기업 혹은 일본 자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줬더니 수험생들이 다 틀리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회사령을 제정했어.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달렸어.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럼 O야 X야? 이것도 O야.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일본 기업 진출 돕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국 사람들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돈 못 벌게.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걸 왜 써줘요? 더 돕는 거지. 그렇잖아요? 허가제로 해놓으면 복잡하니까 이때보다 더 진출 용이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묻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암기만 해놓으면 안 되지. 회사령 재정도 일본 자본의 침투를 돕는 거야. 이건 더 돕는 거고, 그렇죠? 더 용이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의 진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하냐면 일부 민족 기업이 설립이 되거든요.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부 민족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게 경성망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고무신 공장, 이런 공장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평양 메리아스 공장. 메리아스 뭔지 알죠? 저희 어머님은 난닝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되는데, 이거 두 개를 붙이면 결국 일본 기업도 많이 진출하고 일본 상품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일부 민족 기업이 만들어져. 그럼 이때 이왕이면 우리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쓰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죠. 물산 장려 운동이 펼쳐진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나중에 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쓸게요. 이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요. 관세도 철폐돼요. 일본 기업, 다시 한번 쓸게요. 일본 기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걸 돕기 위해서 뭐도 철폐시켜줘요? 관세도 철폐시켜줘요. 관세 철폐되면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좋겠죠. 뭐 일본 기업 제품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은행령이라고 해서 뭐요? 이건 이제 일본 기업이 은행들로부터 이렇게 금융 대출을 받잖아요, 기업들은. 근데 그 일본 기업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한국계 민족은행들을 거의 다 정리해요. 그래서 일본 은행들만 남겨놓죠. 이게 신은행령이에요. 이게 어떤 데는 27년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28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27년에 법이 제정돼서 발효된 게 그 차이가 뭐 12월, 2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어떻게 나오든. 저는 1928년이라고 쓸게요. 이게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20년대 지금 산업침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로 보는데 30년대 산업침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건 농업도 산업이니까 잘 보세요. 우리 34년이 되면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잖아요. 이게 시도는 여기다 써놔야죠. 30년대니까, 그죠?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지만 이 산미 증식 계획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려움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본이 극복하기 위한 이제 회유책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농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때 당시 이제 농민들이 뭐를 많이 하냐면 소작쟁이 이런 게 활발해져요. 30대 초가 되면. 무슨 쟁이?
이건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할 때 배울 텐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소작쟁이가 많아진다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어려워지면 농성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농민운동 같은 거거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빨간색 띠 묶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는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소작쟁이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회유시키기 위한 이 회유책과 관련된 법령들이 있어. 그리고 운동이 있고. 이게 잘 보세요. 32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운동? 농촌진흥운동은 관제 주도의 농촌생활 개선운동이야. 이게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새마을운동과 비슷해요. 농촌의 농민들의 어떤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국가가 주도해서. 물론 회유책이에요. 그리고 또 형식적이고 뭐 실제로 농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총독부가 주도했다. 총독부 주도의 농촌생활 개선운동. 그 다음에 조선 소작 조정령. 이건 뭘까요? 소작 조정령은? 잘 들어보세요. 자, 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횡포를 부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마음에 안 들면 소작지를 회수했죠. 그러니까 이 소작지 회수를 잘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특별한 사유 없이 소작지를 뺏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작료 인상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소작료를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소작지 회수, 그 다음에 소작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해놓는 거야. 법적 조치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34년이 되면 조선 농지령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뭐와 묶여 있어야 돼요. 이 산미증식 계획 중단되고 막 농촌 생활 어렵고 이때 산미증식 계획이 이때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이런 거랑 다 맞물려 있어야 돼요. 조선 농지령은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집중하세요. 자, 일본인 지주가 왔다고 그랬어요. 일본인 지주가 많아졌다는데 일본인 지주가 한국인 소작농 여러 명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시키죠. 근데 일본인 지주는 조선인 소작농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간에 마름을 둬요. 마름. 뭐를 둔다고요? 여러분들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일본인 지주가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름들이 다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름만 안 들으면 다음 연도에 소작지 떼이는 거죠. 그리고 전체 소작료의 70%를 지주 주죠. 그리고 나머지 30%를 농민이 갖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또 일부를 마름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마름이 지주한테, 일본이 지주한테 또 얘기해서 소작지 뺏어버려. 이 중간에서 이런 조선인들, 이게 마름은 조선인이거든. 이런 조선인들의 말도 안 되는 횡포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살기가 더 어려웠다. 일본이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야. 누가 무서워? 조선계 친일 경찰이 무서운 거야. 얘네들이 진짜 악독한 애들이거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잖아. 일본인들이 우리 괴롭히는 방법과 조선인이 친일화돼서 우리 사람들 괴롭히는 거는 그 괴롭힘의 강도가 달라. 독립군들도 일본이 잡는 거 아니야. 다 조선인들이 잡아서 독립군들 잡아다 바친 거야. 이 마름들. 이 마름의 횡포를 금지시키거나 마름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조선 농지령이야.
그러니까 마름이 자기 멋대로 소작지를 떼거나, 그 다음에 마름의 영향력이 너무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거예요. 마름이 뭐 중간에서 뭐 뇌물을 받거나 이러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이 조선 농지령이에요. 이건 이제 마름의 횡포를 방지하는 거죠.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마름의 횡포, 이걸 방지하는. 자, 요렇게 산업 침탈 부분까지 다 하면 일제시대 통치 방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자, 집중. 오늘 오전 수업은 끝낼 테니까. 자, 얼굴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일제의 통치 방식, 일본의 경제 침탈, 일본의 산업 침탈, 이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독립운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단 통치 때 우리나라 안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은 일제 무단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독립운동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독립운동은 몇 년대에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20년대예요. 왜냐하면 문화통치 기간이니까.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래도 문화통치 기간 때 우리나라 국내 독립운동은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독립운동사거든. 사실은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할 때 근대사는 흥선대원군서부터 일제 한일합방 전까지, 그리고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일제시대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배우는 그 전체 양 중에 80%는 뭐냐? 독립운동사야. 결국 이 시기별 독립운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별 상황이 필요했던 거지. 요 시기구나. 이렇게 전체 밑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그려지지 않고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결론. 오후부터 진행되는 독립운동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제 통치 방식, 일제 경제 침탈, 일제 산업 침탈이라는 밑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 자체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